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에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군 브라더스 나오셨어요.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김근식 교수,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진짜 반팔 입고 다니는 12월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막 잠바 입고 다니다 했더니 더워가지고 땀 나가지고 땀나더라고요, 저도. 잠바를 벗고 다녀야 되더라고요. 패딩을 못 입겠더라고요. 네. 패딩을 입을 수는 없죠. 입을 수 없는 정도 날씨였어요. 맞습니다. 그나저나 뭐 날씨 때문에만 땀을 흘리신 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분이. 주말에 두 당이 다 어찌나 술렁이었는지 어찌나 뜨거웠는지. 여러분 보통 정치권에는 패턴이란 게 있어요. 이쪽 당이 시끄러우면 저쪽 당은 조용합니다. 저쪽 당이 시끄러워지면 이쪽 당이 조용하고 요런 게 있는데 진짜 이번 주말에는 양쪽 당 다 시끄러웠습니다. 다 시끄러웠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앞서 김민석 의원하고 이른바 개혁의 딸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스스로를 이제 개혁의 딸이라고 지칭하면서부터 시작이 된 용어죠. 그 용어를 이제는 쓰지 말아달라. 쓰게 되면 정정보도 요청하겠다. 낙인 찍겠다라고 제명인의 마을 팬카페 개설자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면서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김민석 의원은 앞에서 하셨고요. 여러분의 의견, 우리 청취자들의 의견도 꽤 많이 들어와서 두 분하고도 같이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먼저 1345님. 처음에 그분들이 우리는 개혁의 딸이라면서 개딸이라고 불러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말이 바뀌었습니까? 이러셨고요. 박성진님은 아니 개딸을 광주 민주화 운동의 시민들에 비유하다니 이건 정말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거는 앞에서 김민석 의원이 이야기했던 그 부분인 것 같아요. 2354님 아니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불러주는 게 맞죠. 5061님 처음에는 진짜 개혁의 딸 그 좋은 의미였지만 지금은 조롱의 뜻으로 쓰이는 거니까 부르지 말아달라고 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또 이런 문자도 주셨는데요. 어떤 분부터? 자, 김구식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부터 여기서 개딸이라고 하면 걸립니까? 뭐 법적으로 걸리는 건 아닌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뭐 강성당원 이렇게 불러야 된다는 건데. 민주당원 이렇게 불러달라고 네. 그분들이 그러셨어요. 그 본인들 스스로가 개딸이라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했고 그러면서 민주당 당사 앞에서 뭐 여러 번 자기들의 그 목소리도 내고 공개 모임도 하고 규탄 대회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와서 또 이 제명인의 마을 설립자라고 하시는 분이 이걸 다시 쓰지 말라고 하는 거 보니 그동안에 이제 총선 앞두고 개딸의 이제 그런 부정적 이미지가 민주당에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는 판단인 것 같은데요. 예. 뭐 모르겠습니다. 그럼 부르지 말라고 하면 부르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이미 국민들 눈에는 개딸 하면 이재명 대표를 열렬히 옹호 비호하는 강성 극렬 팬덤이라고 딱 인식이 다 박혀 있기 때문에 뭐 그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든 간에 뭐 그 명칭이 어떻게 되든 간에 또 부르든 부르지 않든 간에 뭐 전 이재명 대표를 보위하는 홍위병 같은 역할로 이미 딱 낙인이 찍혀 있어서 그 이미지를 어떻게 탈피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호명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호명이 무슨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개딸 부르지 말라면 우리가 또 극렬 강성 당원 이렇게 부를 거 아닙니까? 그럼 뭐가 다르겠어요? 뭐가 다르냐? 자, 현근택 변호사님. 이게 이제 일종의 프레임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용어가 그 내용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처음에는 당연히 뭐 개혁의 딸, 개딸 이렇게 뭐 양심의 아들, 양아들 이렇게 불렀는데 그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언론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강성 당원 이미지로 굳어지다 보니까 처음에 쓰신 분들이 그러면 그 의미 쓰지 말아달라. 민주당원, 민주당 지지자, 당원이거나 지지자 이렇게 불러달라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언론이 뭐 그 다음에 어떻게 부를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렇게 좀 저는 이런 비유를 많이 들어요. 예전에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노사모 활동 때 많았거든요. 예, 그때도 뭐 노사모가 뭐 예를 들어 강성 당원이다, 노사모 그만둬라 이런 얘기 없었거든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도 팬덤이 굉장히 강한 분이었습니다. 문팬이나 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도 사실은 뭐 그분들이 뭐 강성 당원, 극렬 당원, 그다음에 뭐 거기 뭐 대표를 그만둬라.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한테 노사모
뭐 그만두세요 이런 얘기 없었거든요. 음. 문재인 대통령한테 문편 그만두세요 이런 얘기 없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한테는 유독 그게 좀 강하다. 그리고 뭐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개딸이라는 용어를 굳이 안 쓸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만약 부정적인 의미로 본다 그러면 뭐 언론에서도 안 쓸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보고 사실은 그게 강렬 당원, 뭐 극성 당원, 강성 당원과 일반 당원 그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모욕감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스스로 내가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이렇게 당의 개혁을 원하고 해달라고 얘기하는 건데 물론 약간 폭력적으로 나가거나 좀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스스로 행사에 참여하고 발언을 내는 분들은 당 입장에서 고마운 분들이죠. 이게 이제 정치학적으로 네. 소수의 과잉 대표라는 개념이 있어요. 과잉 대표. 예, 그러니까 마이너리티인데 전체 유권자 또는 전체 민주당 당원 또 전체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소수예요. 소수인데 이분들이 굉장히 정치 고관여층이고 목소리를 내고 결집력이 강하고 이른바 빅스피커. 그렇죠. 또 결집력이 강하고 굉장히 활동적 액티비스트들이죠. 네. 이런 분들이 전체 포션으로 따지면 소수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과잉 대표되는 건 뭐 민주주의 사회에 어디 특히 대통령제의 국가에서 많이 있어요. 예, 예.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이 극렬 강성 당원들 개딸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지금 민주당 당원들이 한 200만 명 된다는 거 아닙니까? 200만이 넘죠? 그 넘는 분 중에서 실제로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고 말 막 하고 모여서 뭐 규탄대 하고 어디 뭐 그 비명계 사무실 가서 뭐 시위하고 이런 분들이 사실은 전체 200만 당원 중에서 소수일 거예요. 근데 그들의 목소리가 과잉 대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양극단 좌나 우나 양극단에서 그런 소수의 강경한 주장들이 과잉 대표되는 것은 어떻게든 제도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저는 개딸에 대해서 비판적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게 저는 좀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제명인의 마을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하는데 대선 끝난 이후에 회원들을 더 늘리지 않았어요. 20만 명 선이 고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오프라인 모임을 안 해요. 오프라인 모임 자체를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움직이는 분들은 소규모 몇 명, 뭐 100명, 200명 단위로 뭐 톡방을 운영하는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조직해서 누가 배후 조종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는 큰 오해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네. 물론 말씀한 것처럼 폭력적으로 행사하거나 뭐 욕을 하거나 이건 당연히 안 되죠, 그거는.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 개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아달라. 안 그러면 낙인 찍겠다라는 이제 강력한 그 정도로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것에 대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주시고요. 우리는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두 분이 골라오신 상한가 하한가. 두 분 다 국민의힘 얘기를 골라오셨어요. 김근식 교수님. 국민의힘 이야기를 같이 가져왔는데 저는 하한가고 현근택 변호사는 상한가이고 바뀐 거 아니에요 지금? 상한가 하한가가 김근식 교수님 뭔데 예. 하한가입니까? 수도권 폭망각에 국민의힘은 각자 도생 그래서 하한가를 가져왔습니다. 수도권 폭망 가게 국민의힘 각자 도생 하한가 현 변호사님. 저는 뭐 상한가를 오랜만에 했는데요. 주도권 잡아가는 김기현. 김기현 대표가 주도권을 잡아가고 네. 있다. 예전에는 이게 남의당 뭐- 이야기로 상한가를 이렇게 가져오면 어떡합니까 지금? 왜요? 당이 어쨌든 올바른 방향으로 당대표가 가도록-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바지 사장이 아니라 자- 실제 권한이 있는 사장이 돼가는 게 좋은 남의당 거죠. 못 되기를 바라는 아니 그런 게 상한가를 아니라 당이라 그러면 우리가 김기현 대표 항상 얘기한 게 네. 바지 사장이니 뭐 용산에 뭐 출장 소장이 이랬는데 네. 진짜 당 대표가 대가가 가는 거잖아요. 그거는 우리 정당 발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죠. 자, 그러니까 상한가를 잡았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이 좋으라고 하는 얘기인지 약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하나 풀어가 보죠. 일단 김근식 교수님, 예. 지난 금요일부터 주말 사이에 국민의힘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분위기가 어땠는가, 짧게 요약 좀 해주세요. 그 보수 일간지에서 이제 일면 톱으로부터 시작해서 당내 총선기획단에 보고한 내부 보고 내용이 이대로 가다가는 서울에서 지난 21대 총선에서 폭망했을 때 8곳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 6곳이다. 49개 지역구 그렇죠. 중에 6개만 될 것 같다라는 게 어디예요? 조선일보입니다. 당 사무처에서 예. 이렇게 조사했다는 거를 그렇죠.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한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나오면서 그렇잖아도 이제 그때 그 즈음이 어느 즈음이냐면 이제 혁신이가 이제 빈손으로 조기 종료된 직후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혁신이도 이제 실패로 끝나가고 김기현 대표와 이른바 이제 영남권 기득권 의원들과 연대한 이른바 영남 기득권 카르텔의 힘이 막 커져가는 상황에서 수도권은 이제 망해가는구나라는 걸 여실히 드러낸 이제 하나의 계기가 됐죠.
그래서 뭐 저를 비롯해서 수도권에 있는 당협위원장들은 335 모여서 이러다간 다 죽는다 이런 위기감이 팽배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도부나 그다음에 현역 의원들이나 또 초선이나 중진들은 입 다물고 절간처럼 조용합니다. 정말 그냥 초반이니까 말씀드리면 그냥 우리 집에 우리 당에 불이 난 거잖아요. 다 죽는다 불이 나 있는데 네. 불이 나 있는데도 절간처럼 조용해요. 어. 저는 이게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조금씩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경고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조금 이제 여론과 민심을 받아 안고 민심만 바라보고 당이 제대로 좀 방향을 잡아서 혁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술렁였던 그렇죠. 주말이다. 예. 그 말씀이 제가 항상 주말마다 이제 지역 행사 다니고 일정들이 빡빡하게 다니는데 예. 분위기가 벌써 달라요. 달라요? 예. 어떻게 달라요? 이래 갖고 되겠니? 이래 갖고 되겠냐? 근데 그 조선일보가 보도한 당 사무처에서 조사했다는 그 네. 수도권 판세 네. 이만희 사무총장은 그거 틀렸다고 그러던데요. 그 정밀하게 조사한 거 아니고 최악의 경우를 고려해서 러프하게 초안 만든 거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한 건 사실인 거잖아요. 하긴 했다는 보고가 건 된 건 사실로 인정이 되는 건데 물론 제가 듣기로도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지지율, 그다음에 뭐 혁신이 실패, 예. 그다음에 당의 어떤 지지율, 그다음에 최근에 2030이나 중도층의 변화 예.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또 당에서 자체 조사한 것도 있고 그걸 다 가져와서 최악의 경우로 상정한 건 맞습니다. 네. 그럼 어찌됐든 지금 최악으로 가고 있는데 아하.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6곳밖에 안 된다는 건 실제로 구두보고를 한 건 맞거든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거 맞는데 그 최악이라는 게 벌어지지 말란 법이 있냐 그 그럼요. 말씀이신 거예요. 그리고 당이 그런 최악의 보고 상황에 오면 당 지도부는 깜짝 놀라서 예. 이건 위기다. 예.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 하는 건데 예. 그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그 최악의 보고를 받고도 당은 쉬쉬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 과연 이게 더 문제죠. 과연 위기감이 없는 거죠. 수도권만 이렇냐? 아니라는 또 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어요. 12월 5일부터 7일까지 조사를 해서 8일에 한국갤럽이 발표한 한국갤럽 자체 여론조사인데요. PK만 따로 좀 떼서 보겠습니다. 방식은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 방식.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PK만 따로 뗐을 때 윤 대통령 지지율 35%. 여기가 대선 때 58.25% 나왔던 데입니다. 총선에서 현 정권을 심판하겠다라는 사람이 46%.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 37% 나왔습니다. 물론 민주당 정당 지지율보다 조금 높지만 여기가 PK가 국민의힘 텃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37%는 굉장히 낮은 수치죠. 그래서 TK, 그러니까 대구 경북 빼고는 안심할 데가 하나도 없다라는 게 국민의힘을 걱정하는 국민의힘 분들의 의견 맞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PK는 지난번에도 세석인가가 아마 민주당이 세석, 예. 당선됐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PK가 사실은 우리 국민의힘의 안방이라고 하지만 거기는 상당히 야성이 옛날부터 좀 강한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민심의 흐름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데가 PK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도 사실은 이대로 가다가는 안심할 수 없다라는 게 기본적인 이야기고요. 18개 지역구를 PK에 그럼요. 가지고 있는데 18개 지역구 어느 하나도 안심할 수 그렇죠. 없다. 왜냐하면 이게 총선에 국룰 같은 게 있어요. 총선을 앞두고 국룰 같은 게 있는데 국룰은 뭐냐면 총선은 정당 지지도로 치르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지지도로 치르는 그렇죠. 겁니다. 특히 여당은. 그렇죠. 특히 여당은 그래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1년 반 동안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있다, 구속해야 된다, 범죄자다 계속 공격해왔죠. 저도 네. 공격했죠. 집권 여당이 상대당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으로 표를 주지 않습니다. 네. 물론 잘못된 걸 비판하는 겁니다만 집권 여당은 1년 반 동안 우리가 뭘 하고 있다. 이렇게 할 거다. 잘하고 있다. 대통령이 이렇게 잘하고 있지 않느냐. 힘을 실어줘라. 이걸로 사실 총선을 치르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40%를 넘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국룰 같은 게 뭐냐면 대통령 지지율 곱하기 3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받는 의석수가 30% 되면 3, 3은 9, 90석이고 아, 그렇게 계산해요? 그런 또 낭설이 있어요. 어. 40% 되면 4, 30이 120석이어서 해볼 만하고. 그럼 지금 100석 이하입니까? 지금 그렇게 다들 지금 비관적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때 21대 때 거의 제가 알기로 대통령이 50% 넘었어요. 거의 60% 가까이 그렇죠. 됐어요. 그러니까 535에서 150이 넘은 180% 거예요. 된 거예요. 와, 진짜 그럼 어느 정도 희한하게 일리 많네. 있어요. 오늘 지난번에 경험치기니까. 국민의 지난번에 미래통합당이 한 30% 조금 넘었어요. 예. 그러니까 103석인가 했죠 그렇죠. 그때. 예. 거의 그 가요. 어, 저도 진짜네요. 사실은 100% 동의하는 게 뭐냐면 그런 거 100% 동의 안 돼요. 정당 지지율은 의미 없어요. 결국은 대통령 지지율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정권 심판론, 정권 지원론.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보다 정권 지지율이 더 낮으면 더 위험한 거죠. 더 위험한 건데 지금 그러니까 PK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 이번 엑스포 실패하면서 지지율이 빠지고 있잖아요. 예. 빠지고 있는데 말씀처럼 18개 지역구에 지난번에는 3대 15였거든요. 근데 지금 흘러가는 모양새가 보면 그 격차, 정권 심판론과 정권 안정론, 지지론 격차가 사실은 반대했다가 지금은 약간 벌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해볼 만한 지역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일 날 내일 모레네요. 내일 모레 아예 부산에 내려가서 민주당 최고위원 최고회의도 회의 하고 연다면서요. 지금 뭐 전세 사기 피해 이런 것도 하는 건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해볼 만한 싸움터가 되는 거고 지금 부산의 대부분 뭐 원외 분들이 지난번에 이제 구청장 했던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지역에서 예. 지난번에 됐다가 안 된 분들이어서 예.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최고위원 했던 분도 있고 그래서 청년 출마했던 분들도 있어서 예.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부산을 어찌 보면 약간 그 대폭적인 물갈이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물갈이를 하면 현역들이 많이 빠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용액관이나 검액관들이 들어올 텐데 구청장을 지내거나 출마했던 분, 그다음에 저기는 신인인데 뭐 검액관, 용액관 이러면 구도 싸움에서 나쁘지 않죠. 정권 심판론은 약간 높고 그다음에 엑스포도 실패했고 그다음 그거에 대해서 큰 뭐 요번에 뭐 재벌 총수들 데리고 와서 뭐 이렇게 그래, 떡볶이 먹었다 그러지만 그게 뭐 대안이 되겠습니까? 대안이 안 되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럼 이런 부산의 분위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용산에서도 그렇죠. 재벌 총수들과 함께 가서 떡볶이도 먹고 이런 걸까요? 그러니까 부산도 흔들린다는 걸 사실은 이제 아니까 아. 또 부산 엑스포 실패 이후에 더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떡볶이 먹은 게 플러스가 된 게 아니라 지금 여론 그렇죠. 더 민심 더 안 제가 볼 좋아졌대요. 때 그런 그림을 누가 그리는지 저도 진짜 궁금합니다. 지금이 뭐 어느 시대인데 그런 그림을 그립니까? 그거 그린다 그 그림 그 장면이 나온다고 지지율이 올라갑니까? 정말 구태의연한 저는 기획이라고 보고요. 저는 이 당이 이렇게 지금 수도권 폭망각이 다 잡혀 있고 제가 다니면서 지역에서도 이래서 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우리 지지자들한테 듣는 겁니다. 지지자들한테. 예. 그러고 있는데 제가 더 분통 터지는 건 뭐냐면 당에서 아무도 위기의식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현역들이 2012년과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2012년에도 이명박 정부 말기인데 네. 2010년에 지방선거 대패했고요. 네. 2011년에 오세훈 시장이 스스로 사퇴하면서 보궐선거에서 완전히 참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 그게 2012년 총선이 있었으니까 그게 19대 총선인데 19대 총선 이러다 다 죽는다 해가지고요. 당시에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던 원희룡, 남경필, 이 유승민 의원이 이건 안 된다. 혁신에 대해서 지도부를 사퇴하면서 홍준표 체제가 무너집니다. 무너졌죠.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고 당시에는 18대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초선 의원들이 많이 당선이 됐어요. 예. 그래서 민본 20일이라는 초선 개혁 모임도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목소리를 냈어요. 왜? 수도권에서 당선된 초선인데 이래다 우리 수도권 다 죽는다를 다 알기 죽는다. 때문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서 이대로는 당에 가면 안 예. 된다라고 해서 비대위로 갔고 예.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 사이 안 좋은 거 아시죠? 그렇게 예. 철천지 원수 같은 박근혜 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옵니다. 그래서 진짜 뼈를 깎는 혁신을 해서 2012년에서 이기는 거고 대선에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소리가 안 지금 들려. 초선 의원 중에 지금 우리 당 초선 의원 중에 작년에 이준석 대표 파동했을 때 그때서나 줄 서가지고 다 연판장 돌리고 초선 의원들이 이게 이러다가 지금 정작 당이 혁신해서 살아야 될 판에는 초선 의원 입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수도권 의원들 다 입 다물고 있고. 예. 이런 영남 기득권과 윤 대통령 그리고 민심과의 지금 싸움밖에 되지 않는 그럼 거예요. 부글부글거리는 사람은 당협위원장들 뿐이에요. 지금 수도권 당협위원장들? 저도 지금 불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김용태 전 최고 그분도 당협위원장인데 금요일 날 나와서 혈압 오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혈압 오르고 부글부글하고 있는데 초선들 정작 목소리 내줘야 될 현역들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초선과 현역이 불난 집에서 절간처럼 조용히 있고 왜 그래요? 나 몰라라. 왜냐하면 초선으로 지금 뺏지도 한 사람들은 지난 그 참패한 총선에서도 이겼던 양지거든요. 아 양지만 남아 있으니까. 그렇지. 양지만 남아 있으니 양지만 거기는 공천만 받으면 어떻게든 된다. 그런 거- 대표한테 줄 서서 공천장만 받으면 그게 당선증이에요. 근데 뭐하러 눈치 보고 있지 뭐하러 목소리 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역 중에 목소리 내는 사람이 없는 없는 것이다. 거죠. 원애들의 목소리는 지금 힘이 너무 약하고. 그렇죠. 자, 현 변호사님은 좀 멀찌감치서 지금 당상황 보시잖아요. 100% 동의. 100% 동의. 왜 그러냐면 동의하고 결국은 그래요. 지금 모든 정치인들의 관심은 딱 하나예요. 공천. 당선은 그 다음 문제예요. 네. 공천. 근데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번 된 데 정도가 지금 가능성들이 있는 데거든요. 지난번에 안 된 데는 그쵸. 가능성이 거의 없는 데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 된 데들은 현역들이 다 있잖아요. 네. 지난번에 이념한 혁신이 들어오면서 이거 아이고 현역들 대폭 물갈이 하나 보더니 김기현 대표 버텨. 드디어 우리도 이제 안정권에 들어왔어. 많이 안 잘리겠네. 하위 20% 빼고는. 그럼 조용히 있어야지 괜히 대표 물러나라 얘기했다가 너 아웃이야. 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20% 어떻게 가리까지 고민하고 있는데 어허. 쓴소리 한다?
바로 찍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용히 있어야죠. 그런 그게 사는 분위기. 길이죠. 자, 이제 분위기 파악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네. 주말 사이에 무슨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갔고 원내는 어떻고 원내는 어떻고 지금 다 상황을 파악을 했는데 그러면 김기현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해야 이 김근식 교수님 보시기에는 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민심을 받아 안아야 됩니다. 민심을 거스르는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민심을 거스르는 집권 여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까 제가 2012년 그 극적인 비대위 체제를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는 아직도 비대위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혁신이가 실패했다면 그 다음 단계 플랜 B가 된 성공 가능성이 있다. 그럼 당대표로서 지금이라도 생각을 좀 고쳐 먹으시고 지금 공관위 구성을 조기하겠다고 서두르시는데 이거 민심에 거스르는 겁니다. 역대 총선을 앞두고 4월 총선인데 12월 달에 공관위 구성한 예가 없어요. 조기 공관위 서두르는 건요. 지금 이렇게 아무도 나를 못 건드릴 때 혁신이도 실패했을 때 내 주도권 하에서 공관위 구성해서 밀어붙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냥 이대로 가겠다는 겁니다. 아, 오히려 조기 구성이 김기현 대표 체제 그럼요. 힘쓰는 거예요? CBS 노컷뉴스가 잘못 보도한 겁니다. 그건 상황을 잘못 보신 거고 어허. 지금 대통령의 뜻이나 용산의 방향이나 예. 그다음에 수도권에서 열심히 뛰어서 내년 총선을 그래도 해보려는 사람들은 조기 공관위는 김기현 대표 체제 굳히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김기현 대표가 공관위 구성을 초기에 한다 그랬다가 늦춘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늦추는 것은 1월 중순 이후로 늦추는 것이 정상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김건희 특검법 때문에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김기현 대표 측을 옹호하는 영남권 김장연대 측에서 만든 역공작이에요. 제가 볼 때는. 역공작이라고 그래서 보세요? 그게 가능하지도 않아요. 28일 날 특검법을 상정한다는데 특검법은 다 김용 투표입니다. 어허. 그리고 우리 당이 당론으로 다 거부하기로 했어요. 예, 예. 거기가 뭐 그게 무섭다고 무슨 윤 대통령이 김기현한테 끌려갑니까? 그게 아니, 말이 뭐, 됩니까?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한 다음에 제의가 그건 1월 왔을 중순 이후예요. 음. 그러니까 지금 본래 이번 주 구성하기로 한 걸 연말 이달 말로 미룬다는 것이 마치 김기현 대표가 이 특검법을 빌미로 해서 대통령을 압박하거나 대통령이 거의 굴복해서 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해법은 비대위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김기현 체제 그대로 가면서 공관위 나중에 하는 게 해법이에요? 공관위를 나중에 하면서 예. 그 전에 김기현 대표가 혁신의 혁신 요구를 지금이라도 받아야죠. 그래서 이제는 수도권 민심을 받아서 예. 이제는 우리 당은 우리 친윤과 지도부에서 희생과 그 결단의 심정으로 총선을 이끌겠다라고 예. 하면서 사실은 이 수도권의 대다수의 민심을 받아 안는 혁신의 모습을 보여야죠. 그런 결심을 하고 나서 공관위 구성을 해야 되는 거죠. 자, 핵심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당연히 처음에 투표할 때는 김영 투표인데 대통령이 뭐 거부권 행사할 걸로는 보이고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TK조차도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의원들이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다시 투표를 할 때는 무기명입니다. 네. 그럼 대략 지금 여당에서 한 20표 정도의 반란표가 나오면 아마 통과될 걸로 보는데 지금 110분 정도 되잖아요. 그럼 20% 정도 컷오프 대상이다. 지난번에 명단도 싹 돌았잖아요. 네. 그리고 이분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누가 한지 몰라요. 근데 본인들이 예를 들어 컷오프 될 수도 있고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압도적인 국민 여론이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거부권 행사했어. 그러면 여론에 반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어떤 상황이 될지도 모르지만 선거에서는 분명히 불리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김영 투표할 수 있죠. 그러려면 이 컷오프 시점을 굉장히 늦출 가능성이 있다. 공관위 구성 시점이 아니라. 그러면 그게 지금 말씀처럼 1월 중순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막 2월 달 정도까지 가면 사실은 선거금을 확 넘어가는데 그때까지 컷오프 결정 못할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논리를 하더라도 지금 명확한 팩트는 지금 우리 당에서 공관위를 조기에 띄우려고 하는 측이 김기현 대표 측이에요. 이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조기에 공관위 띄워서는 안 된다. 당이 먼저 수습이 되고 당이 먼저 혁신의 방향을 정리한 다음에 통상적으로 1월 중순위에 띄우자는 게 우리 수도권 당협위원장이거나 용산의 뜻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이야기하려면 김기현 대표 측은 빨리 띄우고 싶은 건데 지금 뒤로 미루는 것은 특검법을 빌미로 해가지고 용산을 압박하는 일종의 카드로 쓰는 거지 용산 측에서 그걸 수긍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특검법에 아쉬운 거는 용산이지. 아니 아쉽고 말고 아쉬운 게 뭐가 왜냐하면 있어요? 1월 중순 공관 이전까지 특검법 제의가 붙이지도 않아요. 자. 가능한 시기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그냥 결단을 내려라. 지금 그 말씀을 또 그렇죠. 하시는 거네. 네. 불출마든 뭐든 결단을 내려라. 그 얘기를 하시는 저는 거고. 김기현 대표가 그 말 한마디 못하는 게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저 김포 가겠습니다, 종로 가겠습니다 하라는 게 아니고 예. 혁신이가 제안한 중진과 친윤 지도부들의 혁신의 요구가 정말 올바른 방향입니다. 우리 당은 그 방향에서 총선을 치르겠습니다. 이 말 그거라도 한마디도 안 밝혀라. 했잖아요.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럼 김기현 대표가 사퇴를 하면 뭐 정권 심판 여론이 줄어듭니까? 그게 아니에요. 결국은 큰 틀에서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이라든지 야당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걸 풀어나가야 되는 건데 지금도 계속 어떻게 하면 이재명 대표 뭐 법인카드 수사해서 영장 청구할까 이것만 고민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김기현 대표는 보조적인 역할이지 주도적 역할이 아니에요. 저는 김기현 대표가 사퇴해서 네. 비대위라 간다 해도 예?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바뀌지 않고 야당을 바라보는 시각 바뀌지 않고 이대로 그냥 가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건지하길 바라는 건데 제가 김기현 대표 그 말도 맞아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체제가 정상화, 우리 당 지도부가 정상화되고 혁신의 방향으로 큰 물꼬를 튼다고 한다면 그 다음 남아 있는 게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 변화죠. 그건 맞는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당이 먼저 온전하게 정상화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준석 파동이나 이런 것처럼 예. 수직적 당정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지율이 이렇게 개판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잡으려면 당이 먼저 이제 그때 대통령 팔아서 윤심파리에서 완장차고 초선들 줄 세우고 했던 윤핵관들, 친윤 당 지도부. 그래서 이들부터 죄를 묻고 이들부터 알겠습니다. 혁신하고 그 다음부에 새로 들어선 지도부든 아니면 새로 정신 차린 지도부가 당에 대해서 용사에도 제대로 할 이야기 해야 총선을 그나마 해볼 만한 거죠. 근데 이 지금 말씀 두 분 나누는 걸 보니까 김기현 대표가 상당히 궁지에 몰려서 사퇴론 2라운드에 접어든 것 같은데 근데 왜 현 변호사님은 상한가를 주셨어요? 아니 인유한 혁신의 핵심이 어쨌든 김기현 대표 물러나는 거였잖아요. 예. 물러나는 거였고 거기에서 사실은 처음에는 굉장히 분위기가 대체로 여론도 그렇고 물러나야 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네. 결국 인유한 혁신위가 조기 종료됐고 뭐 결과도 아무것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김기현 대표가 처음에 혁신이 띄울 때 그냥 김기현 대표 체제를 연명하기 위한 거다, 유지하기 위한 거다. 이게 결국은 성공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뭐 비대위 얘기를 하시지만 많은 언론 분석이나 당내에서도 너무 늦었다. 비대위 구성하는데 한 달 걸리고 그러다 보면 선거 준비 못 하거든요. 어허. 그럼 어쩔 수 없이 김기현 대표 체제로 가되 뭐 한동훈 장관이나 뭐 원희룡 장관처럼 이 얼굴을 내세워서 선대위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대표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대표를 유지하면 본인 입장에서는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대표의 가장 큰 권한은 공천권입니다. 그러니까 예, 모든 예. 사람들이 그렇죠. 당대표를 할 이유는 공천권을 행사하는 이유예요. 예. 당연히 지금 용산이나 뭐 검핵관, 윤핵관도 있겠지만 본인이 이제 공천권 행사할 수 있는 이제 키를 잡았잖아요. 제가 그러면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의미에서는 주도권 상한가다. 잡은 거죠. 그러니까 비대위로 지금 갈 시기가 제가 아니라고 하는 게 아직 네. 플랜 B가 성공할 가능성이 여지를 두는 게 2020년 우리 미래통합당 공천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때도 황교안 대표가 대표직 그대로 있었습니다. 예. 근데 종로 출마하면서 사실은 대표직이지만 사실은 공관위원회에 모든 걸 넘겼어요. 예. 그때 김영호 공관위가 들어서 가지고 그렇죠. 사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금 플랜 B의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김기현 대표가 본인이 혼비 출마를 하거나 결단하셔서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공관위를 잘 구성해서 공관위가 정말 혁신의 방향으로 정말 혁신의 공천을 하면 그나마 플랜 B가 작동이 가능한 거죠. 그게 안 된다면 플랜 C까지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조금 우리 본방송 끝나고 나서 그렇죠. 유튜브로 네네. 한 5분만 더 이어갈 텐데 30초 동안 단답형으로 답변 주세요. 오늘 종합혁신안이라고 해가지고 인요한 혁신위의 종합혁신안을 보고하는 날이거든요. 김기현 대표가 종합해서 갖고 오라고 한 날이 오늘이에요. 그렇죠. 오늘 뭔가를 발표할 것이다. 받아들일 것이다.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현가택 변호사님? 제로. 제로. 김 교수님? 이미 지난주에 끝났고 최종 보고가 그러니까 마지막 마무리 절차로 보고하는 거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까? 공관위로 넘길 거예요. 이거는 공관위의 할 일입니다. 여기까지. 라디오 인사드리고 유튜브로 5분만 더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자, 라디오 청취자들과 인사 나누고 유튜브로 5분만 더 오늘 댓글쇼 과연 진행을. 5분일까요? 이제 코너 이름은 5분이지만 2배일 수도 있고 3배일 수도 있고 여러분 아시죠? 김기현 대표 얘기하다가 우리 넘어왔어요. 김기현 대표가 사실 이제 조선일보 뭐 조중동에서까지도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면 폭망이다라는 걸 감추지 않고 기사를 쓰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그립을 놓지 않고 내 체제로 가겠다. 또 뭐 희생론 같은 것에 대한 답변도 좀 기다려라. 일단 기다려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전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뭐라고 보세요? 권력의 속성이죠. 권력은 일단 한번 잡으면 뭐 일단 내려놓기 쉽지 않고요. 그다음에 당 대표 최고 권한은 공천권인데 그거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럼 당 대표들은 이유가 없어요. 그냥 욕만 먹고 이 모든 욕을 먹고 비난을 받으면서 네. 꾹꾹 참아왔던 게 결국은 내가 공천권을 행사하려고 한 건데 이 욕만 먹고 그냥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김기현 대표나 그 주변에 있는 다 아시지만 당 대표 그다음에 원내대표, 사무총장, 당 3역이 다
TK 쪽이잖아요. 음. 이분들은 공천 받으면 당선되는 분들이에요. 어허. 수도권에서 아무리 뭐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공천장 받으면 당선. 네. 그럼 다음에 자기 당선되는 게 최우선이잖아요. 자기 음. 세력을 어느 정도 만들 수 있고 현재 체제에서도 아무 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굳이 뭐 바꿀 필요가 없냐 이렇게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도 이제 민주당 원외 인사 입장에서는 음. 사실 내심으로는 김요한 혁신위가 성공하길 바랬어요. 이뇨한 혁신. 이뇨한 혁신위가 그래야만이 왜냐하면 뭐 다선 의원 뭐 중진 저도 맨날 얘기하잖아요. 386 좀 그만해라. 좀 중진도 그만해라. 그런데 당내에서는 절대 안 돼.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그걸 하잖아요. 그럼 민주당도 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요. 그래야만이 어찌 보면 혁신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럼 민주당 그냥 그대로 가요. 현재 의원, 다선 의원들, 삼선 의원들 그대로 가지 뭐 국민의힘도 그대로 가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정치 발전이나 우리 또 야당 입장에서의 어떤 세대 교체라든지 혁신을 위해서도 이년 혁신의 실패는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에요. 그럼 안타깝게 김기현 생각해요. 버티기를 하한가로 하셨어야지. 아니 근데 어쨌든 이제 김기현 또 대표 잘 버티시라고 입장에서는 잘 생각해봐. 버티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질문. 그 공천권을 갖고 자기가 누군가를 공천을 줘서 한 2-30명을 당선시킨다는 것의 의미는 네. 당내에서는 어떤 의미예요? 엄청나게 큰 지분을 갖는 거죠. 지분을 지금 갖는다? 예를 들어 지난번 국민의힘 공천은 네. 사실은 뚜렷하게 어느 계파라고 정리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친이도 아니고 친박도 아니고 약간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친윤도 허물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최대 한 2-30명 정도면 최대 계파가 될 수 있어요. 100명 중에. 최대 김기현 계파가 생길 수 그럼요. 있다. 그러면 그럼 대선에 차기-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그럼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동훈 장관은 뭐 지지율은 높지만 당내 세력은 없잖아요. 없죠. 원희룡 장관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지금 대구시장도 사실은 홍준표 시장도 당내 세력은 없어요. 없어요. 뚜렷한 세력들이 없거든요.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뭐 2-30명 정도로 세력을 만들 수 있으면 당내 최대 계파가 될 수 있고 대권 후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져요. 아하. 그 주도권을 그러니까 당 대표하는 분들은 대부분 그 다음에 예. 대권 후보 되고 싶어해요. 그렇죠. 그럼 당내 자기 기반을 만들어야 돼. 그게 가장 큰 고민이죠. 그게 그래서 공천권을 그렇죠. 사수할 수밖에 없는 정치인은 것이다. 공천 준 사람은 절대로 배신 안 합니다. 끝까지 가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표도 공천권을 내려놓을 수 없는 건 마찬가지 상황. 자기 사람들을 이렇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김기현 대표한테 이제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네요.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본방송에서는 김민석 의원하고 하긴 했습니다만 두 분간 하나도 못 나눠서 민주당에선 주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원칙과 상식이 토크 콘서트를 열었는데 한 500명을 채웠다 그래요. 어제 조홍천 의원이 인사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밤잠을 내가 못 잤다. 너무 큰 데를 잡아놔가지고 이거를 채울 수 있을까 걱정이 돼서 내가 밤잠을 못 잤는데 여기를 꽉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이분이 되게 오랜만에 한박 웃음을 지으시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어제 일종의 세과시가 됐던 것 같아요. 원칙과 상식은. 그 자리에서 이제 업이 되다 보니까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은 아까 화면 한 번만 다시 볼까요?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비판의 목소리들이 현장에서 나왔거든요. 보겠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국민의민주당으로 바꾸는 거 이게 이렇게 새로워지면 이게 신당이 되는 건데 이게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 막막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다. 뭐가 문제입니까?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너다. 라고 하셨는데 저는 너 밑에서는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 흐름을 좀 설명해 드리자면은 조홍천 의원이 이재명 대표 전화를 받았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What's wrong? 왜 이러는 거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 묻더라. 근데 방청객 우리 지지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엔 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방청객들이 너 이재명 그러니까 전화 건 너다 이렇게 얘기한. 그러니까 이원욱 의원이 지금 너라고 그러셨는데 저는 그 너 밑에서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굉장히 센 발언들이 이어진 토크 콘서트였어요. 이런 발언이 나오는 그 현장 바로 옆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결혼식에 참여한 거예요. 근데 바로 옆에서 결혼식에 참여했는데 기자들이 이제 그 결혼식장 앞으로 가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어제 던졌습니다. 근데 요사이 이낙연 전 대표 스타일이 완전 바뀌었잖아요. 기자들의 질문이 상당히 직설적이었는데 답을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데드라인이 언제냐, 결심의 데드라인이 언제냐 그랬더니 너무 늦지 않게 하겠다. 이준석 전 대표와 연대하느냐라고 물었더니 대한민국을 향한 어떤 충정이 있는 사람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다.
근데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만나겠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한 기자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 금요일에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 실무 준비를 지시했다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 보도 사실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뭐 오리가 호수 위를 이렇게 지나갈 때는 그 밑으로 엄청나게 많은 발걸음질이 있는 거다. 물갈퀴질이 있는 거다. 무슨 일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안 보이는 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신당 창당 준비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요. 저는 뭐 민주당 인사들은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을 믿고 싶지 않겠지만 제3자 입장에서 밖에서 보면 엄중낙연 이낙연 대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마음은 저는 이미 결심이 섰다고 봐요. 결심 섰다? 작심은 일단 탈당은 작심이 섰다고 봅니다. 탈당. 예. 그래서 탈당은 좀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탈당 이후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신당을 만들 거냐 말 거냐가 이제 그 다음 단계인데 네. 그게 제가 매번 한 얘기죠. 작심은 했는데 예. 작심하면 나가면 작당을 해야 돼요. 당을 만드는 당을 거.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을 만들려면 이제 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세력을 지금 이제 원칙과 상식 저분들이 계속 원칙과 상식도 그전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요구 뭐 비판이었지 지금은 그걸 넘어서서 사실은 결별선언 비슷하게 지금 뉘앙스를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아까 그 이원우 의원 멘트 정도. 정도면 그렇죠. 결별선언이라고 그렇죠. 보시죠. 또 심지어 나치라고 표현을 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또 세력들을 조금씩 모으고 그 호수를 거니는 오리 밑에 발가락처럼 네. 움직이는 게 있다고 보고요. 이제 작심하고 작당한다 하면은 장명을 잘해요. 장명은 뭐냐면 노선을 잘 잡아야 돼요. 노선을. 예? 노선을 잡아야 되는데 그 노선을 잡기 위해서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게 개딸당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 이 방향으로 지금 막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막연하게 제3지대 뭐 반윤연대 송영길 대표가 이야기하는 뭐 반윤연대 반검찰연대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하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명확히 저는 노선을 잡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의 개딸당이냐 지금 모이는 신당의 진정한 DJ 노무현의 민주당이냐를 했을 때 저는 광주 호남에서부터 상당히 저는 헷갈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움직임까지 호남부터 흔들릴 것이다.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아직은 이제 좀 설익은 단계고 물이 익지 않았지만 작심은 했고 작당 중이고 장명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어허. 저는 이게 간단한 그 파괴력이 있지는 않을 거다. 탈당에 작심은 했다. 그럼요. 그건 분명하다. 근데 누구와 함께 어떤 식으로 할지는 아직 모르겠다. 예, 예.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현 변호사님은 일단 어제 저 콘서트 현장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뭐 작심 작당 장명으로 얘기했으니까 저도 그걸로 풀어볼게요. 작심은 저도 한 거 맞는 것 같다. 네. 작당이 문제인데 결국은 그럼 당이라는 건 세력을 모은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세력을 모으는데 그럼 누가 함께 할 거냐? 그게 결국 아마 당을 만들 때는 우리가 두 가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선 후보 강력한 그다음에 지역 기반. 예. 그 대선 후보 지지율이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예전만 못합니다. 평가 호남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호남에처럼 예전에 안철수 뭐 박지원 만들 때처럼 세력이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역 기반이라든지 대선 후보 약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장명 결국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지금 대부분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은 아니 지금 윤석열 검찰 독재 지금 심판해야 된다 지금 총선 빨리 가서 우리 가서 표 찍어서 심판해야 되겠다 이게 아주 끌어오르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당내에서 다시 이제 총질하면서 내부 총질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동의할 사람이 많지 않다. 저도 사람들 만나보면 그래서 작심은 했지만 네. 작당이나 장명은 어렵다. 그럼 작심은 했으면 탈당은 한다는 건가요? 일단 뭐 그 순으로 가는 것 같아요. 탈당까지는 할 것 네, 같다. 네. 그럼요. 김두신 탈당은 뭐 교수님도 탈당은 기정사실화 할것 되어 있는 같다. 거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작심, 작당, 장명까지 이제 고민을 다 하고 있고 작당이 바로 이제 원칙과 상식 저런 분들이고 그다음에 장명이 이제 그 이재명의 개딸당이냐 아니면 DJ 노무현의 민주당이냐 이 프레임을 가져가고 마지막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제 현 변호사 말씀 중에 맞는 게 호남의 민심 동향이에요. 사실은 민주당 안에서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려면 호남이 뒷받침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호남의 민심 동향은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뭐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저렇게 해서 조금 꿈틀거리고 움직임이 가시가 되잖아요. 네. 그렇게 조금 이제 작당이 좀 되고 그러면 네. 호남의 민심도 좀 사후에 봐야 될 겁니다. 만약에 호남의 아. 민심이 여전히 이재명이다. 어허. 이재명이 개딸당이 맞다. 이재명이 민주당이 맞다라고 하면 동력을 얻기가 쉽지 않지만 아. 2015년 16년에 안철수 대표 나올 때처럼 네. 호남의 민심이 흔들리면 상당히 탄력을 받을 수 있죠. 그럼 두 가지가 관건이다. 하나는 호남 민심. 그렇죠. 키포인트 하나는 호남 민심. 또 하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올 모이느냐. 것이냐. 그렇죠. 이게 그 두 번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탈당이 그냥
탈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분당이 분당이 그렇죠. 되는. 분당 수준되는 많이 나온다는 보통 몇 얘기입니다. 명쯤 나와야 20명 정도 나오면 분당이라고 하는 거죠. 현역 의원 20명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분들이 하실 일이니까. 근데 변호사님. 원칙과 상식에도 예를 들어서 4분 정도 있지만 이낙연 대표로 갈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사실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가 비명계에 또 핵심적으로 모두를 다 지지를 받는 건 아니에요. 노선이 많거든요. 네네. 서로 각자 이해관계 다르고 맞아요. 지역적인 이해관계 다르고 그래서 저는 아마 당내에서 지금 처음에 이분들이 4분 나올 때는 앞으로 우리 따라 나올 사람 많습니다 이랬거든요. 한 50명 얘기했죠. 한 달 더 됐나요? 계속 한 달쯤 보면은 됐어요. 어제도 그냥 4분이잖아요. 더 없어요 사람이. 왜냐면 그냥 와서 그냥 축하 인사라도 하고 뭐 이럴 텐데 그런 분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네. 여기서 더 늘지 않는 거예요. 더 늘지 지지세력이. 않는다. 그렇죠. 아, 근데 이분들도 만약에 이낙연 대표가 갔을 때 다 따라갈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도 않아요. 원칙과 상식 4명도 모른다. 그렇죠. 그 정도로 보신단 말씀. 그래서 이제 그래서라고 얘기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제3지대 빅텐트론이 같이 나옵니다. 동시에. 이낙연, 이준석, 이낙연 일단 마음이 통한 것 같은 느낌을 주말에 받았어요. 왜 그러겠어요? 독자 생존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양쪽 모두. 그렇죠. 이준석 대표도 지금 뭐 당 만든다고 지금 한 2달째 떠들고 있는데 실체가 물론 모으고는 있지만 네. 뭐 한다 그러지만 사람들이 뭐 붙는 사람도 없고 세력도 없는 거 아니야? 진짜 하는 거야?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저 이낙연 전 대표한테 손을 내밀었잖아. 이낙연 대표도 거절하다가 이거 내가 진짜 만들 수 있나? 원외 세력들은 물론 만들고 원칙과 상식이라는 분들도 있지만 이것만 갖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되나?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독자적으로 생존이라는 거는 뭐 의원 몇 명 만드는 게 아니라 최소한 원내 교섭단체 20석 만들 정도는 돼야 돼요. 그거는 본인 스스로 다 지금 신당하는 분들이 다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왕이면 합치자. 근데 이준석 대표나 이낙연 대표나 정치 노선으로 보나 아니 그동안 행보로 보나 합쳐서 시너지 효과가 날까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세대 교체 젊은 이미지잖아요. 네. 그런 이미지였는데 이낙연 대표는 그 정반대거든요. 기득권 정치, 뭐 5선의 도지사, 뭐 총리까지 했고 네. 새로운 어떤 뭐 이게 뭐 흐름, 그러니까 세대 교체 이거랑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손 잡을 때 누가 봐도 명분 약하고 실리는 없어 보이는데 그만큼 이제 서로 잡겠다는 얘기는 둘 다 급하다. 절박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질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손을 잡아보려고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는 거죠. 김근식 교수님은요? 저도 이낙연 대표랑 이준석 대표가 같이 손잡고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낙연 대표는 신중한 분인데 만약에 신당을 만들어 간다면 신당의 색깔이나 컬러를 아까 말씀하신 그 노선으로 할 게 제일 정확해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개딸당으로 갈 거냐 아니면 DJ 노무현의 정통 민주당을 새로 차릴 거냐라는 것인데 이제 DJ 노무현의 새로운 민주당의 이준석 전 대표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이준석 대표 그냥 반윤 그런 건잖아요. 그리고 젊은층 이건데 그러니까 아마 지난번에 했을 때도 이준석 대표가 만납시다라고 했을 때 지금 때가 아니다 그래서 거절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와서 만날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워딩을 자세히 보면 비슷해요. 그때는 때가 아니다 그랬고 지금은 사람은 뭐 만나지 못할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때가 되면 만날 것. 때가 되면 만날 그러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다. 때가 되면 만날 것 큰 차이 없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데 선을 긋고 있는 것이고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신당을 생각하면 젊은 층에 일정 정도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아마 그런 식의 메시지 정도지 이준석 전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만나서 두 분이 공동 무슨 대표를 한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그림이 그려집니까? 전혀 안 그려지죠. 전혀 안 그려지세요? 그럼요. 당의 컬러도 색깔도 다르고 그다음에 노선도 다르기 때문에 그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낮에 이낙연 전 대표가 때가 되면 만날 것이다 이 얘기를 한 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가 방송 출연을 했더라고요. MBN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낙연 전 대표 정도 되는 분과 함께 하게 된다면 뭐랄까 무슨 울타리를 같이 치는 것? 그러니까 내 울타리를 어느 정도 양보하겠습니다라는 정도의 느낌까지도 나가더라고요. 어제 그러면서 이제 낙준연대가 굉장히 힘을 더 얻게 되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지금 굉장히 좀 궁색하죠. 나간다고 계속 떠들긴 했는데 지금 세력도 없고 아무것도 모이질 않잖아요. 뭐 5만 명 온라인으로 모였다는 거는 5만 명 온라인하고 신당 창당은 전혀 차원이 다른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만났던 금태섭 의원도 같이 못하겠다는 걸로 정리가 되는 거고 토크커스도 같이 했던 이현주 의원하고도 지금은 뭐 좀 불편한 관계로 제가 듣고 그래요? 있고. 그럼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나와 있는 제3지대 뭐 정의당하고 하겠습니까? 누구랑 하겠습니까? 다 그냥 외톨이로 그냥 여기저기 해봤지만 같이 할 사람이 별로 없는 상황이고 노선도 이게 도대체 대구를 중심으로 한 개혁보수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3지대에서 하는 무슨 제3지대 신당을 만드는 것인지 전혀 불분명한 상황인데 방송 인터뷰만 하고 다니는데 이낙연 대표가 뜬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러브콜을 보낸 거죠. 저를 만납시다. 근데 이낙연 대표가 봤을 때는 지금은 때가 아니다. 엊그제 나온 건 때가 되면 만날 수도 있다. 이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 갑자기 이낙연 대표 손을 내미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좀 궁색해서 아니 그렇게 만날 하는 수는 거죠. 있어요. 만나겠죠. 만나는데 이제 함께 할 거냐 문제잖아요. 함께 할 거냐 문제인데 어떤 딜레마 상황이 있냐면 예. 이제 비명계나 아니면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도 이준석 대표는 땅을 나오지만 반드시 돌아간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아, 다시 복귀할 거다. 복귀할 거다. 왜냐하면 바른정당도 있었지만 어쨌든 본인 스스로 어느 정도 자립한 다음에 지금 국민의힘 보수정당을 본인이 어쨌든 접수하겠다. 이걸 목표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수라는 회기가- 색채를 절대 버리지 않을 그렇죠. 거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안에서 하고 언젠가는 돌아간다라는 게 전제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를 개혁적으로 만들겠다는 거를 소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같이 하려면 그 부분에 동의를 해야 된다. 그렇죠. 아. 그런데 이제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도 비슷해요. 이분도 어쨌든 밖에 나와서 독자 세력을 만든 다음에 민주당을 제가 개혁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네요. 다. 그렇죠. 둘 다 똑같아요. 양쪽이 다. 그 생각을 예, 갖고 예, 있기 예. 때문에 이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는 끝까지 대선까지 가고 제3당을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근데 둘 다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을 어느 정도 내가 혁신하겠다, 개혁하겠다, 돌아갈 게 전제돼 있고 이낙연 대표도 나와서 만들더라도 민주당으로 복귀하겠다라는 게 전제돼 있기 때문에 동상이몽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또 공통점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미 뭐 국민의당 그다음에 바른정당 경험으로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깨기 쉽지 않은 거죠. 자, 두 분의 생각이 이러시니까 두 분은 찐 민주당, 찐 국민의힘 패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보시기에는 그게 될 리가 없다. 두 분이 지금 똑같이 동상이몽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내일은 다른 분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기로 하고 그러면서 이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아마 이렇게 가는구나 느낌이 오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손 흔들면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